독서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어제 이제 평가원 시험을 봤는데 독서론이 있다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할 수도 있고요. 세 지문이 나왔는데 일단 이렇게 원래 융합형 지문에 보통은 인문 철학이 나오는데 이번엔 융합형 지문에 3회 법 지문이 나왔고 그 다음 인문 철학 지문을 따로 뺐어요. 난 이거는 좋은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을 할 거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문 철학이 가나형으로 나와가지고 A어 지문 같은 막 얘네가 어려워하는 그런 지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해결의 변증법 같은 지문이 막 어렵다고 하니까 인문 철학이라는 그 제재를 단독 지문으로 뺀 거 아주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문 총평을 먼저 하고 들어가자면 다 잘 썼어요. 이거에서 마지막 한 문단 빼고는 정말 나무랄 게 없이 거의 잘 썼다고 봅니다. 이 마지막 지문이 조금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간 지문 꽤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쉬웠다라고 평가를 일단 하겠습니다. 지문을 제대로 읽은 친구들은 당연히 문제를 풀기가 쉬웠을 거고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읽고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서 푼 친구들도 좀 풀 수가 있는 시험이었다. 좀 아쉽다. 선생님이 진짜 은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내가 어제 탈모가 와가지고 머리카락이 몇백 개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되는데 조금 쌤의 진로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지였습니다. 이게 9월까지 좀 봐야 알겠죠. 근데 지문은 좀 많이 잘 쓰게 된 것 같으니까 많이 내가 감히 말하자면 많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좀 9월달에 문제도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네가 원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등급컷이 같이 높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원점수는 높아지는데 등급컷 점수는 낮아져야 좋은 거죠. 즉 너는 점점 실력이 쌓이는데 시험지는 좀 어려워져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좀 더 어렵게 바뀌었으면 하는 게 쌤 소망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문은 굉장히 잘 썼어요. 일단 쌤이 지문 해설하기 전에 강조했던 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독서에서 강조한 건 내가 흡수했잖아. 요즘 수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비판적 사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지문을 문제 해결 구조로 한번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솔직히 말해보면 좀 조마조마했어. 작년 수능 때 문제 해결 구조를 많이 안 쓰셔서 작년 수능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맞는 말인데 이번에는 과연 이렇게 돌아올까 궁금했는데 돌아왔죠? 지금 끄덕끄덕이 돼야 쌤한테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쌤이 평가원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아마 모든 시험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직전 수업에서 어떤 지문이든 문제 해결적 구조로 비판적 사고로 접근을 해라. 그렇게 하면 일이 될 것이다. 가나형 지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나형은 그 문제 해결적 사고가 빠져있으면 링크도 안 될 것이다.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었고 철학 지문이든 아니면 법 지문이든 경제 지문이든 과학기술 지문이든 다 문제 해결 구조로 접근을 해보면 훨씬 더 내용이 유기적으로 읽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번엔 세 지문 다 그렇게 읽을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오늘 한번 컨셉을 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쌤은 이번 시험에서 지문에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한 문단 빼고. 근데 문제는 조금 불만족한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바뀌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자, 이제 서론은 다 했고 진짜 지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간다. 지금 가나 융합형 지문이에요. 가지문엔 어떤 A의 견해가 나와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거에서 문제 또는 해결 구조가 나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연결되는 구간도 문제 해결 구조로 연결될 거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거랑 똑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상컨대 옆에다가 해결의 면증법 지문을 같이 펼쳐놓고 쓰신 게 아닌가 싶어요. 참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그랬어요. 오케이. 근대 국가의 존립 이유가 이거라는 얘기네요. 최소한의 금지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오케이. 최소한의 금지행위를 정했고 그 다음 이걸 위반하는 경우가 생겨 그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할 거야. 그럼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치로 보장했다. 뭔가 1문단부터 인과적으로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1문단에서 메인 구조를 예고할 때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그러나 나오는 순간 벌써 쎄하죠?
이런 모델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해 줬는데 최대치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체계의 과정을 설명해 줬는데 그러다가 벌써 나오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세게 하죠.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 뭐 발생? 문제 발생. 이렇게 읽었어야죠. 그죠? 자, 그럼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빨리 머릿속에 이 포맷을 만든다. 문제는 항상 원인과 내용으로 정리를 한다. 자, 그럼 문제의 원인 찾는 게 겁나 중요한 거라 그랬죠? 지금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이 모델, 어떤 모델? 최소한의 개입으로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는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린 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갈등 또는 분쟁 대처에 한계가 있어요. 잘못한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라고? 사회나 경제적 생각할게요. 조건이 동등하지 않아요, 사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들 최대로 보장해 줄게라고 하면 나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뭘 보장해 준다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사회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동등하지가 않으니까 갈등 분쟁의 대처를 잘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빨리 예상해야지. 그럼 이거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겠어요? 다들 조건을 동등하게 맞춰주면 되겠네? 라는 위험한 사상을 하시면 더 북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조건을 동등하게 맞추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그럼 여기 어떤 해결책이 나오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은 좀 힘들 것 같다. 벌써 이런 생각 했었어요. 됐습니까?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쌤이 그랬죠. 평가원은 지문했을 때 내가 문제가 쉽다고 그랬지 지문은 좋다고 그랬어요. 지문은 아주 평가원의 기준을 아주 그대로 따라가면서 많이 공부한 게 느껴집니다. 보완할 목적으로 괜히 쓰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이게 근본적 해결에서는 보완이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라고. 보완이 뭐야? 100% 해결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얘기야. 그럼 벌써 얘가 노근본적 해결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사실 노근본적 해결책이니까 보완이라는 말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법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돼요. 그럼 얘는 조건을 동등하게는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이게 궁금해야죠.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선생님이 민법적 사고에서 4가지 간단했지?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얼마나 해결했는가? 얼마나 해결했어? 잘 못 해결했어. 문제가 왜 발생했어? 조건이 동등하지 않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좀 더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거야. 개입을 늘리겠다는 거야. 야, 그럼 개입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거니 네가 생각을 했었어야지. 예상을 했었어야지. 너무 논리적인 거야. 어떤 애들한테 더 개입하겠다는 얘기야. 조건이 좀 그렇지 안 좋은 애들한테 좀 더 개입을 해주는 게 이 얘기겠죠. 내 말 이해하고 있지? 나 벌써 이름에서 느낌 빡 오잖아. 사회복지국가적법 모델. 복지가 필요한 애들한테 더 개입해주겠다. 이거 아니야.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서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법에 어떤 의무 규정들이 많다고 쟤네 조건들을 최대한 맞춰주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국가가. 이게 있다고. 조건을 동등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 방향성은 잘 설정을 한 거다. 그치? 그 다음 가령 예시가 나오면 예시가 어디에 속하는 사례인지를 뭐라 그랬죠? 지금 사례는 뭐예요? 사회복지 모델인가? 그 법에 대한 사례. 어떻게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환경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구들을 만들어보자. 지금 중요한 건 뭐게? 이거지. 모두가 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니?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야, 지금 A 부분도 좋다. 선생님 좋아하게 생겼죠, 지금? 이게 지금 노근본적 해결책이니까 여기서 또 다른 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생각하라 그랬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마침 딱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모는 구조가 딱 나오거든. 그죠? 다시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라고 했잖아. 그게 문제의 뭐인 거야? 이게 개입을 늘리는 거였는데 개입을 늘리다 보면 과도한 개입이 생길 수 있다는 건지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뭔가가 침범당한데 뭐가요?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요. 법이라는 규범에 의해서 문화나 도덕적인 규범이라는 게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럼 또 예상하셔야죠. 이거 그럼 해결 어떻게 하려고 하니?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지 마라. 이거겠죠? 개입을 적당히 해라. 됐네요. 그죠? 자, 근데 개입을 적당히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하면 적당한 건데요? 애매하죠? 얘도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은 힘들겠다. 됐어? 벌써 여기까지 온 친구들, 나는 세고 말이야. 이걸 여기까지 보고 뭔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말은 좋아. 사회복지국가적 모델의 법.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 실현하기 힘들어. 조건을 동등하게 맞춰보자는 건데 조건을 동등하게 맞추는 것도 힘들고 조건을 동등하게 맞춰보자고 노력을 하다 보면 과도해질 수도 있어. 그거 적당히 개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 이건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있다가 어떻게 회수가 되나 보세요. 이게 비판적 사고예요. 그 다음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왜? 이 문화나 도덕 같은 건 이제 없으니까 법만 가지고 하니까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서 와야 된다. 통합도 안 된대요.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침범 당하다 보면 결국 문제 내용이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법에 의존하게 돼버린다. 과도한 개입 때문에. 됐니?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익 균형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는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 결국 다 법하게 된다. 결국 법의 기본 유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위만 남는다. 그러니까 사실 근대법의 가장 근간이 법은 가장 나중에 나오는 해결책이긴 한데 그게 다 깨져버리고 다 법거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법에 의존해야 된다는 당위만 남는다. 이해됐지? 그로 인해서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서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되고 계속 있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라고 했으니까 해결책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여기 또 보완이라는 말 쓴 거 보니까 무근본적 해결책을 또 명시를 하고 있네요.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그래서 개입을 적당히 해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한다? 절차주의법으로, 절차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대. 하지만 얘도 아까 사회복지법 나온 거 많지 얘도 근본적 해결은 힘들 거야. 개입을 적당히 하라고 나온 걸 텐데 그 적당히 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죠? 그 다음 절차주의적 법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는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얘가 적당히 한번 개입해 보려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말 그대로 절차에 대해서만 법을 강조해서 실제로 법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절차를 만드는 법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그럼 그 절차에 따라서 지네들끼리 알아서 문화나 도덕 같은 것들 다 써가지고 알아서 해결하고. 그럼 됐어?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적당히 개입한 건가? 애매하죠. 이렇게 되면 또 힘 있는 놈 마음대로 갈 수도 있잖아. 힘 없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근본적 해결책을 자꾸 논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게 비판적 사고야. 그 다음 그래서 어딨냐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회장에 개입해서 일부가 말하는 것을 독점하거나 그래 저럴 수 있잖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하는 정도로 의무화한다. 그래서 뭐 절차도 있고 뭐 점검도 의무화하고 막 하는데 그래도 나쁜 새끼들은 또 나쁜 짓거리 하겠죠.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하는 쪽으로 의무화했고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여기도 지금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합니다.
개입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균등하게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자유롭고 균등한 그게 보이지? 이해됐어? 하지만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겠죠. 위의 세 가지 본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는 법체계를 지배한 것은 아니다. 얘가 문제를 쫙쫙쫙 이어져 있긴 한데 이거 대신 이거 대신 이거 쓰고 이런 게 아니래요. 그럼 뭔데? 관계가 좀 특이하네요.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야, 얘네가 어차피 다 녹음문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까 맨 처음에 나왔었던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나온 거, 세 번째, 얘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 번째, 얘네들 다 각자가 조밀조밀하게 다 모여있는 게 현대 법체계. 그 중에 하나 딱 고른 게 아니야. 이해되는가? 쌤은 가를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끝냈어요.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각자가 다 문제가 있는 근본적이지 못한 해결책이니까 얘네 세 개를 골고루 갖다 쓴다 때에 맞춰서 됐죠? 그러고 나지문은 쌤이 기대하기로는 여기서 나온 이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았겠다 싶긴 한데요. 근데 그게 연결성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결론은 이게 나왔거든요, 쌤 머릿속에. 근데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캐치를 해볼게요. 쌤이 어떻게 캐치를 했나.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건 이거였지.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쵸?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 그래서 그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계약하시라. 그래서 니네가 알아서 계약하시면 그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해드린다. 그러나, 그치,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그러나 수도 느꼈어야 돼요. 자유만 무조건 보장하는 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이런 애가 나왔었는데, 근데 그런데 얘도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생각 들었죠, 아까? 그러나, 사회의 경제적 조건을 관리하는 당사자들 간에는 조건을 관리하는 당사자들 보여요? 보이죠? 조건을 관리하는 당사자들 간에는 약자 보호를 위해 약자 보호가 개입이라고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들으니까 그럴싸하죠? 약자 보호가 개입이죠. 이러니까 조건이 동등하지 않으니까 개입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개입은 어떻게 하면 위험하죠? 과도하면 위험하죠. 이래니? 이들은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즉, 조건 상관없이 알아서 하시는 게 원칙이다.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벌써 느낌 오죠? 생활에 꼭 필요한 주택이야. 그러면 뭐 해줘야 돼? 개입을 좀 해줘야지. 보존을 좀 해줘야지.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개입한다는 거죠.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나중은 쌤은 어떻게 링크를 잡았냐면 아까 얘 있잖아요. 첫 번째 자유를 보장하는 법 모델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얘가 나왔는데 얘 또한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완전히 잘하지? 결국 개입을 적당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이 사회복지국가적 모델의 법이라는 게 가장 뭔가 특이한 거였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못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절차주의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 쭉 이용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해결하지 못했던 게 여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 적당한 개입이 되는 건데 적당한 개입을 하면 또 약자가 피볼 수도 있고 강자가 이익 볼 수도 있죠. 그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문을 읽고 나서 이게 돼? 안 될 텐데? 이게 돼? 안 될 텐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저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건지 정확히 알아요. 임대차 보호법을 지금 얘기하잖아. 임대차 보호는 왜 하는 거야? 임차인 보호는 약자니까 개입돼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떤 한계가 있겠어? 이게 과도한 개입이 돼버리면 안 되는 한계가 있겠죠. 얘 자체도 한계가 있겠죠. 이거 약자 보호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건데. 이해해서 무슨 얘기인지? 그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계약보다 우선 개입한다는 얘기죠.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은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양도 조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정했으면 짧게 정한다고 가는 게 일반적인 진술인데 양보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짧게 정했어도 길게 간다겠죠.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는 빌려줘야 돼요 라는 게 계약서에 그거보다 짧게 써 있어도 최소 기간은 보장이 된다고. 누가 개입해서? 법이 개입해서. 됐죠? 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약 한 해가 미안해 집주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했어. 그럼 이거는 개입을 좀 해야죠. 약 한 해가 피해 볼 테니까 보호해야죠.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물론 전 내용도 뭐 연계 규제를 공부해서 아는 내용이다만 더 좋겠지만 내가 속도했지만 그걸 몰라도 임차인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법에 개입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저렇게 자꾸 임차인 편만 들어주다가는 열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해야 하는 거야.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야, 지금 이것도 봐봐.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과도한 개입을 감지해 보려고 하는 거죠. 내 말 이해했어? 그냥 무턱대고 갱신 요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만 그것도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왜? 이걸 정하지 않고 요구하는 건 과도한 개입, 과도한 보호가 될 테니까. 이렇게 읽었어야지. 됐니? 이 좀 가하고 나 붙어있는 거 느껴지죠 이제?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건 누구 얘기야? 집주인 얘기야. 강자 얘기. 그러니까 얘는 규정된 사유를 증명하면 얘도 거절할 수 있다. 이래야 과도한 개입이 아니지. 이해됐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거 진짜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니? 거주할 수 있는 데를 보장해 주려고 개입한 거였잖아. 근데 집주인이 상대적 강자가 자기도 거주해야겠대. 그러면 걔도 뭐 해줘야 돼? 개입해서 보호해줘야지. 졸라 잘 썼죠? 지금 보니까. 그 다음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주택이나 상가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거는 개입 안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야, 너무 논리적이지 않니? 더 이상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즉 얘가 여기에 살 권리가 더 이상 없고요. 얘가 이 상가를 빌릴 권리가 더 이상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럼 당연히 보호할 이유가 없죠. 아니 보호할 만하니까 개입해서 보호해 준 거지 보호 안 해줘도 되는 데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죠. 그건 과도한 개입이죠. 마찬가지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이제 느낌이 막 오지. 돈이 충분히 많아요. 그러면 걔도 이제 뭐란 얘기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강자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계약 때까지 개입하는 건 과도한 개입이죠.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의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된다. 야, 다 살았고 이제 돌려줄 거야. 돌려줄 때는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주세요. 왜? 그 다음 사람은 원래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여기 사는 권리가 없으니까 돌려주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려놓고 끝내. 이거 정할 때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보호 안 한다고. 이해됐나? 또한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아까 보증금이 졸라 비싼 데라는 얘기 아니야. 이 건물은 강남에 있는 거라서 그냥 서민들이 빌릴 수가 없어. 막 한 달에 막 몇천 나와. 그럼 그 보증금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뭘 필요 없다고 말하더라고. 이해됐죠?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는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정의를 안 정했으니까요. 계약은 자유죠. 강자들끼리 계약이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 임대차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 분쟁 발생. 뭔가 문제가 발생했네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다. 오케이.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하면 된대요. 근데 나진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잘해야죠. 아까 가에서 생각했던 점들을 다 이어붙이고 있어야 돼요. 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들어봐요. 지금 문제가 있어.
문제 내용이 뭐냐면 임대차 분쟁이 발생합니다. 임대차의 분쟁이. 나는 이 문제는 원인이 그닥 중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자는 게 이 질문의 그냥 전체 핵심이었다면 원인은 당연히 찾을 거야. 물론 찾긴 했어.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 지금 임대차 분쟁이 일어났어.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약자 보호 얼마나 할 거냐? 개입 얼마나 할 거냐? 얼마나 해야 과도하지 않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임대차 분쟁이 생겼다니까? 그럼 해결책이 어떻게 될까도 중요하지. 임대차 분쟁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거야. 임차인이 약자일 때와 그죠? 임차인이 약자일 때와 임차인이 강자일 때로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내 말 이해하는 거 다 이해되시죠? 아무 문제 없죠? 자, 임차인이 약자일 때는 뭐 해야 돼? 개입해야지. 임차인이 강자일 때는 개입 안 해야지. 끝. 됐어? 근데 원인이 중요할 때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중요할 것 같아?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 임차인이 잘못을 했나 안 했나가 너무 궁금했어. 임차인이 만약에 잘못을 했어. 그때도 약자는 보호를 할 건지. 임차인이 잘못을 안 했으면 약자 보호해야겠죠. 그죠? 재밌죠? 임차인이 잘못을 했는데 임차인이 강자여도 개입 안 하겠지. 이렇게 하면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이 해결책이 재판 절차예요. 절차 보이죠?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각자 자유로운 의견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대요. 개입 적당히 하려고.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입 삭감이라는 얘기죠. 역시 이것도 개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잘 썼다. 선생님 마지막 읽으면서 진짜 감탄을 맞이 않았습니다. 여기 개입한다 그랬죠. 그죠? 개입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당사자라고 했지만 이 당사자에는 누가 중요한 거니? 약자, 강자. 약자가 중요한 거죠. 강자는 지네가 알아서 로펌 써가지고 자료 수집해 올 거예요. 약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개입을 통해서 자료 수집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잘못 얘기하고 안 나와요. 그죠? 근데 개입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요, 내가 어디서 판단하냐면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뭐한다고? 시작입니다. 조정 절차가 개입할 수 있는 거야. 당사자들에는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어. 근데 그 약자를 개입을 해주기 위해서 수집해 줄 수 있다. 분쟁 조정 절차에서. 근데 분쟁 조정 절차가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시작된대. 씨발 이거 한 개잖아요. 다 읽었으니까 이제 얘기해 줄게. 쌤이 맨 처음에 뭔 생각으로 들어갔냐면 사회복지국가조건 모델 나올 때 그게 조건이 동등하지 않아서잖아. 거기서 생각하고 이미 들어왔죠. 조건 어떻게 똑같이 맞춰줘?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보겠다고 모아내보겠다고 노근본적 해결책으로 개입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 개입을 아무리 해봤자 완벽한 개입이라는 게 존재하겠어? 안 하겠지. 결국 약한 놈에 대한 완벽한 개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절차주의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 절차주의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 완벽히 공감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회수하고 있는 걸 느꼈어야지. 분쟁조절위원회가 있어. 거기에서 개입해줄 수 있어. 근데 당사자들 둘 다 합의 안 하면 못해. 그럼 결국 약자 보호돼야 돼. 안 돼. 그래서 결국엔 재판 절차로 갈 수밖에 없어. 이해됩니까? 쌤은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런 사고를 읽었다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국가적법 모델은 명확한 한계가 있구나. 개입을 해준다는 건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개입이 불완전하구나. 과도한 개입도 문제지만 이럴 때 나의 개입 못하는 경우도 있네. 됐어요? 잘 쓰셨죠? 굉장히 잘 썼어요. 자, 문제 보시죠. 4번. 한번 빨리 볼게요. 적절한 거. 전개방식 묻는 문제는 먼저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가에서는 세 가지 법 모델을 문제인력 구조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시해놨고, 나에서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예시를 보여주는 척하면서 그거의 한계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죠? 2번이죠? 많은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연해온 과정, 문제인력 구조로 짝짝짝짝 과정이 보여줬죠. 그 다음 나는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소설하고 있다. 약자 보호해보려고 한 거였죠. 하지만 물론 한계도 풀 것으로 있었죠. 그죠? 2번이 틀린 게 없으니까 다음 2번. 그 다음 문제 5번. 자, A를 바탕으로 기업을 이해하고 이렇게 중간에 문장에 기업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러한 악수나 이렇게 돼 있네. 우리 같이 수업한 것 중에 박제랑 이동도 나왔었던 그 청나라 지문 있죠? 그 나지문에 내가 문제를 구조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 위의 시약들의 밑줄 쳐 있을 때 문제의 내용과 원인 파악하라고 그때 처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얘 지금 이러한 악순환 그랬잖아요. 이것도 지금 뭐 파악하라는 거예요? 문제 파악하라는 거죠. 여기 지금 뭐의 문제였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문제였죠? 이거는 개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개입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내용이 있었죠? 법에 자꾸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나는 법에 자꾸 의존하게 된다. 자, 그럼 5번에 기업을 이해하는 거 한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죠? 예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도 다 법의 해결 과정이다. 즉, 법에 자꾸 의존하게 된다. 문제가 뭐였니? 라고 묻는 문제죠. 됐죠? 6번. 나와 나를 이해하는 학생이 모임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이건 그냥 법 모델 세 가지. 첫 번째 나왔던 법 모델, 두 번째 나왔던 법 모델, 세 번째 나왔던 법 모델. 그거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었는가. 이거 파악하는 문제죠. 구분 분리라고 봐도 되는데 문제 해결로 쫙쫙쫙 연결돼 있는 거 그거 잘 보면서 읽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답은 4번이었나?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된다고 보겠다 그랬어요. 자, 임차인의 갱신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었죠. 뭐 하기 위해서? 개입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이건 두 번째 모델이죠. 첫 번째 모델이 아니다. 답은 4번. 이해됐지? 이렇게 풀길 말한 거예요. 얘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낼 겁니다. 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게끔 한 거였다. 얘는 그게 아니다. 답 4번. 됐죠? 그 다음 7번. 자,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요. 가에 이런 식으로 문장의 밑줄이 가 있으면 읽으면서 그러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가 종료됐으면 더 이상 약자, 강자 있어 없어? 없잖아. 계약할 때 빌려 쓸 때나 얘가 이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고 이게 없으면 이제 생업이 안 되니까 주거가 안 되니까 보호해 주는 거였는데 계약이 끝났으면 더 이상 주거나 생업의 공간이 아니잖아. 더 이상 약자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된다. 이거였던 거죠. 그쵸? 그래서 7번 다시 보시면 7번의 답이 몇 번이야? 4번이네.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더 이상 임차인이 임대인의 관계에서 약자가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됐어?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다?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 8번. 자, 8번 가나다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걸 적절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다는 거야. 이거를 내가 보기를 안 보고 선지를 봐서 빨리 풀려야 이게 내가 알려준 그 핵심에서 나온다가 입증이 될 텐데 이게 만약에 또 보기에서 근거가 나오면 어떡하지? 얼마나 조마조마했나 몰라. 그러면서도 풀어봤어. 근데 참 다행이야. 풀려. 잘했어. 쉽긴 하지만 잘 되긴 했어. 1번. 그럼 바로 선지로 간다고 했습니다. 갑이 A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얘가 그러니까 강자야, 약자야? 강자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쉽지. 너는 임대인 임차인 헷갈리고 있었는데, 그지? 강자가 실거주할 계획이 있어. 그럼 뭐가 돼? 얘가 오히려 약자가 돼. 그죠? 얘는 약자가 되는 거죠.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다. 그치? 갱신 거절하겠죠. 나도 살아야 되니까. 1번 맞겠네.
그 벌써 알 수 있는 게 있죠? 을이 지금 여기 빌려 쓸던 애고, 빌려 살던 애고, 강이 빌려준 애였던 거죠? 다음, 갑이. 2번.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어도 을만 약자였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약자 뭐라는 얘기네요. 의무비정이 적용된 것이다. 맞는 얘기네요. 3번. 을은 갑에게 상당원을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다고 했어요. 이건 좀 확인해봐야겠네. 을이 약자가 아니란 얘기네요. 상가에 대해서는. 그럼 또 상가가 또 졸라 비싼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빠빠빠빠 찾아보니까 어딨냐. 그래, 비상가의 보증금은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그만 보자. 자, 을은 약자야, 강자야? 졸라 강자야. 강가면 빌딩 빌려서 상가 쓰고 있으면 강자지. 얘 강자지. 그럼 주장할 수 없어요. 상가에 대해서는. 맞죠? 4번. 을의 의사가 무난하게 감히 비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그랬나봐요.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다. 이게 틀렸을 리는 없죠? 보기에서 이렇게 나오겠네. 갑이 비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었나? 그러면 그것은 아마 갑과 을이 둘 다 강자였기 때문이겠죠. 사건에서는 못죠. 그죠? 이때는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 즉, 개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이거죠. 이게 이렇게 보였어야 돼요. 됐어? 개입하지 않은 거 맞죠? 그러니까 계약을 따를 수 있죠. 5번. 각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문제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다. 이야. 진짜 갈리지 않아요? 여기선 을이 뭐라는 거야? 여기 두 개의 상가에 대해서는 을이 강자였지. 비싼 거였으니까. 근데 5번에 주택에서는 을이 약자죠. 내가 잘 들어봐. 같이 감상하면서 얘가 약자인데 이 약자를 위해서 하는 조정위원회가 있다며. 거기서 약자를 위해서 수집해 줄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조건부여서 완벽하지가 않았잖아. 그지? 누구도 동의해줘야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었어. 강자가 동의해줬어야 되지. 당사자들이 둘 다 동의해야 보호가 되고 개입이 되는 거였잖아. 그럼 빨리 문제 보기에서 그거 확인하면 되지. 끝났잖아. 불가능했지. 갑이 이를 거절했어.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결국 이거는 사회복지국가적 모델의 법이 근본적이지 못한 해결 책임을 보여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약자여도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강자가 거절하면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됐나? 근데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강자가 거절해요. 이해됐어? 그냥 단순히 갑이 거절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지문에서 그 부분을 왜 문제의 정답으로 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지문에서 그 부분을 왜 얘기가 나온 거야? 개입하면 좋은데 개입에도 한계가 있다를 보여주는 아주 대단한 사례였어. 이해했습니까? 첫 지문은 괜찮았다. 다른 문제 설명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그냥 무조건 듣고 있지 말고 잠깐 멈춰놓고 첫 번째 지문 다시 읽어보고 문제의 정답이 왜 이걸로 출제됐는가? 문제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빨리 한번 다시 보세요. 잠을 설쳤더니 그냥 목이 아파가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학기술 지문 갑시다. 과학기술 지문은 근본적으로 기술 지문은 근본적으로 문제들 구조라 그랬죠. 얘도 문제별 구조로 접근해봤으면 아주 칭찬합니다. 잘했어. 읽어볼게요. 문제별 구조로 아주 간단히 써있었죠. 청정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청정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벌써 다 느껴지죠? 청정에너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 오염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더러운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 친환경적인 해결책이라는 얘기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탄소 배출하는 게 안 좋은 건가 그지?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굳이 쓰진 않을게요. 문제, 환경오염이 심했다. 해결, 수소.
해결의 과정,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든다, 전기를 통해서 물을 전기 분해한다, 그럼 탄소 배출 없이도 수소 생산 가능하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생산된 수소기차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위험성. 이렇게 땡큐. 땡큐. 또 뭐 발생? 문제 발생. 자, 수소 에너지가 사실 해결의 위상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 수소 에너지가 친환경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해결이었는데 얘가 녹음물적 해결책이 라는 거지. 얘가 또 문제가 있다는 거다. 맞죠? 자, 문제의 원인이 뭐냐? 결국 수소기체는 뭐가 클 수밖에 없다고? 부피 클 수밖에 없어. 또 뭐가 클 수밖에 없어? 폭발 위험. 폭발 위험이 클 수밖에 없어. 이게 문제가 원인. 그래서 문제의 내용이 뭐라고? 저장 및 운송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야, 그럼 이거 해결 어떻게 하니?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소의 부피를 줄여야 되면 수소의 폭발 위험성을 없애야겠죠. 그건 수소가 아니죠. 내 말 이해돼요? 그럼 결국 이것도 부피를 어떻게 줄여보려는 시도가 있고 폭발 위험성을 좀 낮춰보려는 시도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부피를 줄이거나 완전히 폭발 위험성을 없애는 건 좀 힘들겠다. 녹음본적인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소 방식이 제한되었지만, 그래서 부피에 대해서는 액화 수소 방식이 제한되었대요. 근데 벌써 제한되었지만 이런 거 보니까 녹음본이 아니겠죠?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뒤집혔네.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얘도 문제가 있다. 얘도 문제가 있는 게 얘는 극저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극저온이 필요하다. 됐어? 근데 그게 힘들다는 얘기겠죠? 문제 내용이. 이 때문에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었다. 자, 그래서 이걸 바로 해결로 가는 거네요. 문제 해결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에. 이거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뭐가 두 가지냐?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수소를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운반하는 뭔가를 갖고 온다고 내리실 때 이거에 근데 또 몇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있다. 첫 번째가 뭐? 유기화합물, 액상 유기화합물. 두 번째가 암모니아. 잘못 썼다.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게 이거죠.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유기화합물을 활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해결은 그냥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식의 첫 번째가 액상 유기화합물을 쓰는 방식, 두 번째가 암모니아 같은 수소 운반체 활용하는 방식. 됐어? 중요한 건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건 다음부터 뭘 생각할 것 같아? 저 두 가지가 어떻게 수소의 부피를 줄여서 저장하고 운송하는지겠죠. 그리고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우린 지금 문제 원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죠. 얘네들은 폭발 위험에서는 어때? 라는 생각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문단. 액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톨루엔과 메틸 사이클로헬세인 계좌되었어. MCH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중요하다고 했었죠. 지금 요거 설명하는 거죠. 액상 유기 화합물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래요? 톨루엔이라는 것과 M 뭐가 있는데 얘네들이 상호 전환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일로 가는 거. 됐나? 이는 톨루엔의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오케이. 여기에 얘가 결합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오케이. 얘는 역으로 얘 플러스 얘로 바뀔 수 있다고. 방금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나 탄소와 수소 분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들면 MCH 분자 하나가 생긴다. 여기다가 형광펜을 좀 쳐놨으면 좋겠어요. 형광펜을 좀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아, 지금 우리가 이 해결책, 액상유기화합을 활용하는 방식 해결책을 보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어떻게 해결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어떻게 해결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인과적으로 서술이 될 겁니다. 큰 구조는 문제 해결 구조지만 그 해결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인과 과정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제시하게 되어 있다. 선생님이 인과 과정을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한 단계 한 단계 꾹꾹 눌러읽으면서 이해하는 거라 했죠. 꼭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을 하나씩 만들어 놔요. 이건 국어니까 그런 거야, 국어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야. 논리적으로 읽으면 다 이해가 되지만 그냥 훑고 넘어가면 이해가 되기 힘든 문장을 만들어 놔. 이게 진짜 엄청난 스킬인 거거든. 이게 언제 그랬냐면 작년 6월에 플라스틱 종합지문 있죠. 걔도 사슬의 양 끝이 만난다가 아니고 사슬의 끝 하나와 사슬의 끝 하나가 서로 만나서 안정된다 이거였잖아요.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보는지를 본다고. 그리고 쌤이 인과관계에서 처음 설명해 줄 때 무슨 지문 갖고 했었냐면 중력, 부력, 합력이라는 지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부력을 설명하는 내용이 엄청 어려웠어요. 부력이란 어떤 물체에 의해서 그 부피만큼 배제된 유체의 무게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 문장을 한 번 읽고 제대로 빡 이해하는 건 기존의 지식이 있었던 이과 친구들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과한테 유리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국어 시험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 지금은 이런 내용은 누가 알까? 뭐 이과 화학 전공하는 친구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도 배경 지식으로 알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그냥 쓱 넘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자, 형광펜 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말해줄게. 이해가 어려운 인과는 제발 천천히 또는 다시 읽어라. 그래서 결국 뭐 하고 넘어간다? 무조건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알겠니? 시간의 압박 느끼는 건 당연하죠. 다 그래요. 근데 제일 잘못된 태도가 내가 뭐라 그랬어? 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에서 일단 읽어보고 있다가 기억 안 나면 다시 봐야지.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내가 어떤 인과 과정을 읽다가 이해가 좀 막힌다, 어렵다 싶으면 다시 읽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쌤도 실제로 어제 풀 때 여기서 그 얘기를 싹 걸었어요. 나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건. 나 문과란 말이야. 나 문과 중에. 한 번에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다시 한 번 읽고 두 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톨루엔 분자 하나에 한번 해볼게.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톨루엔 하나에는 수소 세 개의 분자가 결합하는구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든대. 이 수소 분자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각각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든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톨루엔이랑 수소 3개가 만나요. 그럼 사실 수소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수소. 그런데 이 수소마다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도 몇 개? 2개. 여기도 몇 개? 2개. 또 이렇게 되니까 헷갈려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수소도 있고 3개나 있으니까 톨루엔 하나에. 그죠? 근데 여기에도 탄소 플러스 수소가 있고 여기에도 탄소 플러스 수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수소에도 또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쪼개지면 떨궈서 탄소 플러스 수소, 탄소 플러스 수소를 2개씩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야, 우리 근데 이거 왜 보는 거지? 수소 응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수소 원자가 몇 개라는 얘기야? 6개라는 얘기야. 실제로 쌤이 어제 필대다 풀었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게 6개 이렇게 써놓고 넘어갔습니다. 이해됐나? 결국 수소 6개를 MCH 하나가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톨루엔 하나랑 수소 3개가 결합한 게 MCH 바뀌니까. MCH가 나중에 톨루엔이랑 수소 3개로 바뀌고 수소 분자 3개. MCH는 취급 안정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고 자, 이거 잘했어.
이거 잘했다고 지문이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좀 느꼈어요. 취급 안전성 및 독성 휘발유 유사. 휘발유도 뭐 할 수 있지? 폭발이 바로 나와야지 이 새끼들아. 폭발할 수 있지. 결국 이거 폭발 위험성은 계속 뭐 한다는 얘기야? 있어 없어? 근데 걔가 휘발유랑 유사해서 섬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폭발은 여전히 가능한데 석유랑 폭발 위험성이 비슷해서 그냥 기존의 인프라 갖다 쓰는 점은 좋은 점이다 이 얘기인 거네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래도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를 저장합니다. 이해됐죠? 또한 머시기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을 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오케이. 겉으로 나갈 위험은 또 거의 없대요. 좋은 점이에요. 알겠어. 그래도 폭발할 수는 있죠. 하지만 톤로액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서 화학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액상 유리 화합물로 녹음본 왜? 부피는 좀 줄지언정 뭐가 계속 있어? 폭발 위험성. 심지어 계속 변화하면서 더 불안정해서 더 폭발할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됐죠? 문제의 구조에 아주 딱딱 맞게주죠. 그 다음 암모니아. 두 번째 방식. 암모니아 활용하는 방식.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으로서 여기도 지금 질소랑 수소 있네요. 수소 움직이는 거니까. 분자당 3개만 여기서 확신해요. 분자당 몇 개냐 이거 말할 때 이따가 분명히 아까 6개 이거 파악하고 왔냐 안 왔냐 이거 분명히 문제로 해소할 거야. 분명히 안 하면 지금 잘못 쓴 거고. 이해됐어요? 아까 이거 쓸 때는 몇 개? 6개. 맞지? 근데 얘 쓸 때는 몇 개래?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 얘는 3개. 그러면 부피를 누가 더 많이 줄일 수 있어? 얘가 더 일반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 MCH 분자가 암모니아 분자끈이랑 거의 비슷하다면 거기에는 수소가 6개 들어있는데 얘는 3개밖에 안 들어있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물론 부피가 비슷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지랄이네. 물보다 많아요. 물보다 많지만 얘보다 없죠. 그죠? 수가 뻔히 보여. 이게 고인물이에요.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기존 방법 사용할 수 있대요. 좋네요.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서 저장 및 운송할 수 있고 좋네요. 하지만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될 거야. 야 얘도 폭발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독성이 또 위험하잖아. 그럼 얘도 녹음 야 그러면 쌤은 읽을 때 뭔 생각하냐면 이걸 왜 써? 이거 쓰지 그냥. 다시 한 번만 뭐라고 생각한다고? 해결책이 2개였는데 읽어보니까 얘가 개수도 많아. 얘는 심지어 독성도 높아. 얘는 폭발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 이걸 왜 써? 이걸 쓰죠? 이런 생각해야 된다. 됐니? 우리 이런 거 언제 연습했냐면 항미생물화학제 지문, 병원제 지문에서 열분제 그럼 다 죽일 수 있는데 이거 써야지 왜 다른 거 더 쓰지? 이런 생각 하라 그랬잖아. 이해됐니? 그 다음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수소 추출 방식에서 떠오르네요. 그렇죠? 나왔으니까. 정보량을 늘릴 때 쓰는 방식이 구분 분류 구조를 쓰면 정보량을 잘 늘릴 수 있다. 그리고 평가원은 그렇게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방식이 있는 거야, 방식. 방식이 어떤 방식을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가 전기, 두 번째가 광,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쓰는 열. 야, 그럼 저렇게 썼으면 당연히 이 지문에서 뭐 설명해야 되니? 열분해 설명해야죠. 가장 많이 쓰는 건 열분해인데 이거는 전기분해 설명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되죠.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 3개, 그죠? 수소기체를 생성하는 반응.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기체, 수소기체의 몰수의 비는 2대1 대상이다. 몰이 뭐가 궁금해? 안 궁금해. 얘가 2고,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면 똑같이 나와야 아까 3개 나온다네. 그럼 질소 하나 나올 때 암모니아 2개 나온다는 얘기네. 그죠?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 저것도 못 얘기해. 구간은 얻어지다. 저것도 못 얘기해. 여기서 전환율을 설명해주죠. 안 할 리가 없어요.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 값이며, 그러니까 전환율이라는 게 암모니아 하나 얻는다고 암모니아 하나 나오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가 0.9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수소도 암모니아 하나 나오면 3개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암모니아가 하나가 안 나오니까 수소도 덜 나오겠네. 내 말 이해해서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3개 나오길 기대했으면 암모니아 전환율이 0.9니까 여기 0.9밖에 안 나와서 2.7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무반응이라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도된 생성을 왜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나타나? 저건 문제지. 뭐라고? 저건 문제지. 왜? 난 지금 수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수소 말고 딴 게 나오면 어떡해? 이해됐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부터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내가 보기에는 잘 못 썼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까지는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내용이 핵심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수소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야. 친환경적 에너지. 근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다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수소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벗어난 건 아니야. 수소라는 아주 좋은 에너지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사실 핵심에서 벗어난다고 깔 수는 없어요. 근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여기에다가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라는 식으로 한 3개 정도 주고 끝냈으면 정보를 양을 늘릴 때 구분 분류를 써왔었던 평가원의 기준은 유지되잖아. 좋은 지문은 아닌데 그래도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기서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보기에는 정보 양을 늘리는데 여태까지는 구분 분류를 썼었는데 이번에 정보 양을 늘리려고 인과 과정 구조를 갖다가 쓴 거예요.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여기다 또 써놨어요. 복잡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좀 너무했으니까 사실 아예 없었던 건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그 한미생물 화학제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뭐 알코올 화합물은 뭐 어떻게 조지고 그 다음 뭐 알킬 화제는 뭐 어떻게 조진다 이런 내용 좀 있었어. 근데 그런 부분은 쌤은 보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었거든. 혹시 물어보거든요 가서 다시 확인해라. 왜? 이 인과 구조인데 뭔가 핵심에서 좀 멀어서 너무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면 그걸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하라고 시켜서도 안 된다 라고 그때 수업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이해했었습니까? 그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얘기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인과 과정 구조를 더 써가지고 마지막 문단에서 더 늘린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때 한 번 빼고는. 근데 이거는 또 썼어. 화난 거 아니야, 뭐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가설이 조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출제하셨던 분들이 다시 와서 출제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 번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몇 년 만에 또 이런 거를 봐요. 12년 만에.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돌아온다. 물론 이거 말고도 근거가 많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이게 대단한 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뭔가 핵심은 이 문제해결 구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저 문제해결 구조는 사실 별 상관이 없다. 핵심에서 완전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럼 그럴 때는 이 내용은 일일이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여기서 문제 나오면 이따가 보고 풀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쌤은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 수소 연료 전지 이 얘기 나오면 그냥 여기서 보고 풀자. 이렇게 해버렸다. 이해됐니? 그래서 10번. 위그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 문제예요. 1번. 한번 볼게.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아까 수소의 좋은 점이었죠. 탄소 배출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2번 NCH를 휘발유와 유사한 치부 안전성을 가진다. 그치? 폭발 위험성은 여전히 있었지. 3번 방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로 분해할 수 있다. 방분해 방식도 방식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 4번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이다. 이런 거 4번, 5번 두 개 볼 때 위에서 보고 풀라. 근데 4번 보니까 맞잖아. 4번, 5번이겠네. 끝. 불안하면 5번이 왜 틀렸나 보면 되는 거지. 찾아서. 수소 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보선을 통해 이동한다. 빨리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보선이. 보선 어딨지? 보선 어딨지? 슥슥슥 보니까 여기 보선이 있다. 전자는 보선을 통해.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몇 대 몇 대는요? 1대 1. 1대 1 대응으로 서술한 거는 문제에서 물어본다 그랬죠?
그죠? 1대1 대응되는 정도는 기억하지 않겠죠. 물론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또 결과적으로 현지에서 봤을 때는 1대1 대응되는 정도를 줬다고요. 얘는 전해질, 얘는 보석. 틀린 건 5번. 끝. 됐니? 그러니까 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문 잘 썼어요. 문제 내는 기조도 평가원의 기조를 잘 따라갔습니다. 근데 쉬워서 짜증나는 거라니까. 얘도 지금 10번에 다 모범 만들 때 결국에 구분 분류돼 있어. 수소이온이랑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가. 심지어 그것도 1대1 대응을 줬어. 그럼 원래 이거는 선지에서 물어보던 거잖아. 그래서 냈는데 그런 거 모르고 풀어도 풀리잖아. 그냥 수분 그림 찾기 해도. 그러니까 싫은 거라고 내가. 이해됐지? 11. 자, 기억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고 기억리에 뭐였지? MCH랑 니은 암모니아인데요. 그래요. MCH랑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거. 바로 갑시다. 1번. 기억은 증발기체가 많이 발생하므로 누출 위험성이 크다. 그런 문제는 없었다. 끝.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누출은 안 된다라고 했었죠? 2번. 니은은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다. 독성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3번. 니은은 운송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 없다. 4번. 기억은 니은보다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11번이 1, 2, 3번을 다른 걸 내셨으면 내가 더 좋아했을 건데 정답을 잘 내놓고 틀린 성질을 너무 틀리게 되니까 너무 쉬워지잖아 문제가. 그런 게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야. 일부러 그러신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니네 잘못이 아닐까. 이런 거 다 맞았어야지. 등급권 막 1등급 100, 2등급 98, 3등급 93 이렇게 나와야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미안해. 4번. 자, 기억은 미음보다 문자는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많아. 얘 봐봐. 물어보잖아. 이거 어떻게 풀 건데. 안 남아있잖아, 못했니. 얘는 3개도 나와있어. 찾으면 보여. 이건 수분금이 착취할 수 있어. 이건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답이 4번.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은 구간을 진짜 이해하고 넘어왔느냐. 그거 묻는 문제잖아요. 이해됐나? 기억은 6개, 이해는 3개. 끝. 됐죠? 12번. A와 B의 B를 비교하려, B는 전기분해 방식이에요. A는 열분해 방식이고요. 한번 봐요. 1번. A에서 질소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질소기체를 생성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야, 암모니아 분해하면 질소 나오는 거 맞잖아요. 2번. A에서 생성된 수소기체는 B에서 생성된 수소기체와 달리 부반응에 의해 생겼다. 부반응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3번. A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은 B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할 때 전환율보다 작겠다. 전환율. A는 아까 0.9라고 그랬죠. 그럼 B만 따지면 되겠네요. 그쵸? B. 식물을 공급해서 이런 걸 끝났네. 얘는 0.6이죠? 그죠? 4번. B는 A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뭐야? 3번이 틀렸다를 봤으면서 4번이 맞다를 못 보면 바보 아니에요? 미안해. 바보인 건 아니야. 조금 아쉬운 거야. 섭섭한 거고. 이 앞뒤만 바꿔본 거잖아. 그치? B에서 0.6밖에 안 되니까 암모니아를 똑같이 공급하면 이 전환율이 0.6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수소도 덜 나오겠죠. 0.9년은 아까 수소가 3개 나온다 그랬으니까 2.7이었다가 이것도 한번 지문에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쉬운 거죠. 이건 약간 그 댐핑인자 나왔었던 그 지문 알아요? 그 문제 내시는 걸 참고해서 낸 것 같아요. 이 숫자 관계 진짜 이해하고 넘어왔는다. 그럼 얘 지금 전환율 0.6이니까 원래 3개가 나왔어야 될 게 1.8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적은 거 맞네요. 그죠? 다음 거 4번. 됐니?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비례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비례 관계나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대소를 따지는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냥 다른 문제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과학기술 주문도 같이 봤습니다. 지금 또 영상 잠깐 멈춰놓고 한 3분, 4분 정도 다시 한번 쫙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그 다음 철학 지문 가보자. 철학 지문은 쌤이 철학이라는 제재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줬던 것도 있는데, 이 철학 지문은요, 쌤 뭐 제재별로 지문을 분석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철학 지문만 특징이 좀 있거든요. 용어에 대한 거. 쌤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철학 지문의 용어가 정의될 때, 예를 들어 여기 뭐 정보라든가, 또 주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용어가 우리의 일상어와 같지 않다는 걸 자꾸 인식하면서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정보 이런 말을 니네가 아는 그 데이터, 정보, 그 인터넷에 치면 되는 거, 챗GPT에 치면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 철학자들은 특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를 지네 마음대로 정의합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뭔가 계속 긴장 상태로 외국어를 보듯이 봐달라고 했어요. 내가 저 단어 모른다. 내가 모르는 단어다. 이 단어를 얘는 뭐라고 정의할까? 자꾸 계속 그 정의에 집착하면서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지문이랑 똑같습니다. 이 지문도 똑같이 문제 해결 구조로 읽어보겠습니다. 쌤이 A어 지문 하면서도 그랬었죠? 철학이라고 논리라고 문제 해결 구조가 안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 철학 지문도 논리 지문도 문제 해결 구조로 읽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그렇게 지문을 구성하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철학 이론가들을 까면서 나오잖아요. 새로운 철학 이론가들. 그쵸? 그때 이제 문제의 구조를 읽어보라고. 그럼 훨씬 더 정보가 쫀쫀하게 읽힌다. 자, 가보자.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다. 벌써 대놓고 나오잖아. 인간중심주의애들은 이름에 다 써있어요. 누구 중심이라고? 인간중심이라고.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인간 위주로 설명하라고 정보라는 단어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죠? 이 정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봤대요. 근데 그거와 달리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이야. 야, 그럼 플로리디가 지금 이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뭘 제기했다는 거니? 문제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문제 제기했더니 너는 너무 인간중심적이야 였겠죠. 그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흘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고요. 그 플로리디의 지금 해결책을 바로 던져준 거죠. 결국 원인이 뭐야? 인간은 정보 주체고 인간과 정보는 같지 않다. 이렇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틀린 설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로리디라는 분은 어떻게 했다고? 인간이 정보 주체가 아니고 인간과 정보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맞다는 얘기예요. 인간도 정보적 존재다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정보적 존재를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인간 이꼴 정보적 존재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렇게 정리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인간을 뭐라고 했다? 정보적 존재라고. 이거랑 대칭해서 맞죠? 그럼 이건 근본에 맞겠네요. 그죠? 이 문제 안에서. 그 다음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A, B가 B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문장이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 정해주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저기 잡습니다. 법지문이야. 자,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했죠? 그러니까 정보적 존재라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는 거잖아. 하위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정보적 존재가 얘 말고도 많지.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지?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정보적 존재가 뭐라고? 속성과 행위를 다 정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도 정보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도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속성 이런 것들이 다 정보로 바뀌어서 환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부가 정보를 검색하는 주체적 인간이 아니고 성부도 너 안경 쓰고 있네? 너 앞머리가 지금 208이네? 너 지금 머리가 좀 곱슬거리네? 키는 한 180 조금 넘네? 지금 정장 입고 있네? 이런 식으로 다 정보로 환원될 수 있는 존재 중에 하나인 거다라고 말한다. 이해가 됐어? 그럼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쌤 머릿속에 정리할 때는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결국 플루리드는 인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도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정보적 존재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구나.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이해되셨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중은 90% 읽어봅니다. 아래에 또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이 예시는 무슨 예시겠어요? 사람도 다른 존재랑 똑같이 정보적 존재 중에 하나이다. 이 예시겠죠.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이다. 이해됐죠? 결국 인간도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존재라고 바꿀 수 있다. 이럴 때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파악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루리드는 인포그라고 부른다. 결국 뭐야? 이게 인포그라는 얘기네. 그럼 모든 존재는 다 인포그고 인포그 중에 누구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이게 인포그라는 얘기죠.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지금도 봐봐. 상호 연결되었다. 저거 일상에서 다 아는 말이죠. 근데 그걸 또 다시 정의하잖아.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이 정의에 입각하기 가능하죠.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서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 좀 실수해야 하겠다. 인간이 정보 주체가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인간도 정보 주체다 이거네. 내 말 이해했니? 얘네가 인간은 주체고 인간 중심이고 인간은 정보랑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인포고 말하는 애가 플루리드란 말이야. 그걸 쌤이 잠깐 오해할 뻔했어. 인간도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뻔했어.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얘가 뭐라고 적어있냐면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서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주체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인간도 주체고 다른 애도 정보를 준다면 주체다 라고 말하는 거네.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누구나 주체일 수 있고 누구나 객체일 수 있다 이 얘기인 거네. 내 말 이해했죠? 그러니까 인간만 주체야 라고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네. 다음 내가 친구에게 야 이것도 지금 예시지?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겠어요?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거 예시겠죠.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주는 속성이나 정보에 의해서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이해됐어? 무슨 얘기지? 내가 빵 먹으면서 빵 대존맛 이랬어요. 그럼 빵 대존맛은 내가 그 느낀 빵의 속성에 의해서 촉발된 대상이야. 그래서 소리가 나온 거잖아. 근데 그 소리가 친구를 빵을 사게 만들었어. 그럼 또 정보를 새롭게 생각한 주체잖아. 이해됐나? 나의 말소리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이기도 하다. 인간도 그렇다고. 모든 존재가 다 그러니까. 이해됐나? 이게 인포그의 해결책인 거야. 그 다음. 자, 플로이드는 인간의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서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계속 얘기해주면 똑같은 게 인포트 얼마나 해줘. 결국 인간도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인포그 중에 하나다. 이 거네. 인간을 별도의 범위로 분류하는 인간 중심주의가 대비된다. 뭐 어떻게 더해줘? 같은 얘기를 5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아하, 어명과 김치시.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와, 난 이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못했었는데 이것도 나와서 좀 의외였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문 진짜 잘 썼다니까 이번에. 항상 그래, 항상. 야, 지금 우리 인간 중심주의와 플로리드의 차이점을 본 거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가 인간만 주체로 본다는 거잖아. 근데 인포그라는 개념에서는 플로리드의 개념에서는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인간도. 맞아? 그래서 인포그에는 인간도 있다. 이게 결국 핵심이죠. 근데요, 그 뒤에 이런 차이가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대요. 도덕 윤리에서도 이어진대요. 그럼 이거 문제가 뭐 되고 있는 거예요?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지문의 핵심은 몇 개라고 했어요? 한 개라고 했잖아요. 평가원의 지문은. 그럼 결국 이 지문의 핵심은 뭐야? 플로리디는 인포그도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다 정보적 존재다.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상이다. 이거잖아. 윤리야. 도덕이야. 그러면 이 플로리디는 인간도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은 특별하다라고 말하겠니? 아니면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인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겠니? 당연히 후자죠. 그게 아니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쌤은 벌써 여기서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윤리적 견해의 차이,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윤리의 주체라고 보겠죠. 플로리디는 인간이나 기계나 윤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겠지. 다 인복이니까. 존재감,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가 돼요. 또 새롭게 나왔나? 경험주의? 경험주의는 경험될 수 있는 게 있음이래요. 그리고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결국 인포그가 아니야.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한다면 그럼 결국 모든 존재가 있음이라는 거잖아. 그러한 연결 속에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야 이거 좀 중요하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권리가 동일한 건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디는 주장하는 거야. 예. 정확히 봐야 되네. 그러니까 플로리디는 인포그를 말하면서 인간도 인포그다. 그쵸? 그 말의 뜻은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다.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그랬잖아. 근데 윤리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는 뭐라 하겠냐면 동일한 권리는 아니다. 아 되게 특이하네. 똑같은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 본성에 맞는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죠. 권리 있는 건 똑같다. 근데 권리가 똑같은 건 아니다.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 그거 꾸준해서 끝난 거예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저 새끼들과 좀 다 되겠죠 또. 인간만. 이거는 플로리디랑 틀린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잖아요.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중심 윤리학. 저것도 틀렸죠. 플로리디가 봤을 때는. 생명 없는 애들도 정보의 주체이자 대상이죠. 아까 예시에서 음성을 준 거예요. 음성도 주체이자 대상이었잖아요. 걔도 그러면 인간과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권리가 있다는 점은 동일하죠. 이해했어요? 도덕적 주체님, 도덕적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까지는 그 범위를 확장합니다. 지금도 있음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의 일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있음의 개념이 인포그에서는 뭐예요? 플로리디한테는 상호관계가 있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든 존재에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존재에는 당연히 무생물도 들어가죠. 이해됐죠?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고 칭한다.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그 공간을 인포스피어라고 한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가는 오늘날 인포스피어에는 온라인 공간, 오프라인 공간이 있겠죠? 지금 어떻게 안 보고 알아요? 아니 이 새끼야, 인포그가 존재하는 데가 인포스피어예요. 인포그는 모든 존재를 온라인, 오프라인 뭐가 중요해요? 또 다시 설명해봐. 있음이라는 건 상호관계래. 온라인은 상호관계 있잖아. 오프라인도 당연히 있잖아. 그럼 당연히 이것도 인포스피어죠. 그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커다! 그 얘기 하잖아.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다른 이해. 무슨 이해?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 그러면 안 되지. 뭐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대. 그러면 안 되지. 인포그는 주체와 대상이 중요한데. 그래야 있는 건데. 그죠?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지금 모르는 말 딱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야? 이거 하나 하면 되겠네? 추상화 층이다. 그치? 설명해주지. 이게 논리적 공정성이에요.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상호관계 매개가 돼 있어야 된다며. 근데 그 경로를 제공하는 게 추상화래. 당연히 경로가 있어야 상호관계가 되겠죠. 그죠? 추상화 층에서는 그게 뭔데?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예컨대 뭐의 예시겠어요? 부합하는 속성만 인식되고 나머지는 생략되는 예시겠죠? 차량 구매 시에 안전성을 목적으로 추상화치기를 선택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 비용 등의 정보가 인식된다. 이처럼 같은 문장이나 되면 그럼 기억 보기 전에 빨리 이해가 돼. 끝났어. 결국 인포스피어가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공간이야. 온라인, 오프라인 통틀어서. 그죠? 근데 걔네가 상호관계가 있어야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상호관계를 부여하는 경로가,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경로가 추상화층이래요. 추상화층이 말이 어려워요? 알바 아니에요? 어차피 정의했잖아요. 추상화층이가 뭐래요? 자기의 목적과 속성에 부합하는 정보만 인식하는 거래요. 아, 뭔 얘기냐? 각자 다 정보의 대상이자 주체가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저 빵이 맛있는지 맛없는지가 관심이 있어야 그게 나한테 정보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야 상호관계가 된다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음식을 졸라 좋아하고 빵을 되게 좋아하는 빵돌이면 옆에 친구가 빵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야, 그거 맛있냐? 맛있대. 그럼 빵 사 먹으러 갈 거야. 근데 난 빵을 먹으면 막 부스러기가 나. 빵 맛있는지 맛없는지 얘기하는 거 관심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저 새끼가 빵 맛있다고 말해도 나한테는 정보의 가치가 없어. 이 얘기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호 관계를 제공하는 경로가 추상화층이야. 쉬운 말로 바꾸면 본인의 목적과 관심이야. 목적과 관심이 있는 것들만 인식하는 거라고. 이게 뭐가 어려워. 이해됐나? 존재는 하지만 인식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 나 이처럼 같은 말 다시 한번 요약해 줄 거야. 추상화층을 통해 인식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이해됐어? 내 머릿속에 구성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있냐 없냐를 떠나서 내 머릿속에 구성되는 것들은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라고. 여기서 구성이라는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우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플루리드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야. 다 있는 거야 그냥.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지능 등의 비인간 행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를 통찰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랬어요. 자, 결론. 인공지능 얘기는 왜 나온 거야? 플로리디는 기존에 있었던 인간 중심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거예요. 인간만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디는 인간도 나머지 존재들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윤리학에서도 똑같은 권리는 아니지만 권리가 있다는 건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인포스피어에게 왜 나온 거냐? 인포스피어에 존재하는 애들도 다 인포그랑 똑같아. 근데 그 인포그가 내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건 아니라고. 그 애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인간들이 머릿속에 남기는 거라고. 구성하는 거라고. 이해해서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추상화층을 통해서 인식되는 정보가 구성되는 거라고. 이해됐나? 그럼 정보 철학 얘기 왜 나온 거냐? 정보에 대한 철학이야, 플로리디가. 인공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 이런 애들 나왔어요. 인공지능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랑 관계를 맺겠죠. 그럼 얘네도 인포 그죠? 나한테 의미 있는. 됐어? 그럼 얘네한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얘네도 나름의 뭐가 있어? 동등한 권리가 있겠지. 이해됐어? 무슨 얘기지? 그 동등한 권리가 동일한 권리가 아니에요. 인간과 다른, 뭔가 다른 권리가 똑같이 있겠지. 있는 게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인공지능도 뭔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권리 누릴 건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플루리디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몰라요. 플루리디가 말한 거고 플루리디가 정의하는 거니까요. 플루리디는 인간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다 자기의 공정에 따른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만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가 생각되겠다. 이해됐죠? 이 질문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14번. 플로리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몇 번이에요? 야, 지금 3번 딱 보니까 사물과 마찬가지로 인간 또한 이라고 돼 있네. 결국 인간도 인포그예요 라고 말하는 게 딱 3번이죠.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죠. 그죠? 그 다음 15번. 자,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이 뭐였어요? 인간 머릿속 구성되는 것이다. 뭐에 따라서?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그죠? 몇 번이었나?
5번이요. 인포가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는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인식하는가에 의존한다고 했어요. 아까 차 선택할 때도 경제성이라는 속성에 집중하면 그게 그 관점을 통해서 인식되는 거야. 아, 이 차는 경제력이 아니야. 나머지는 무시되는 거. 그죠? 다음에 5번이었죠. 그 다음 16번. 기니드림이 이렇게 고르는 거 쫄았을 텐데, 험무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판단 한번 해보자. 기억.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의 적합함과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야, 맞아, 틀려. 이거 지금 정확하게 읽으면서 보는 거 맞죠? 플로리드는 인간만 특이한 게 아니야. 인간은 다 동일해 라고 말했지만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게 아니고 권리를 동일하게 갖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동일한 권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권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은 다 똑같은 이거였죠.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본성에 따라서 각자 다른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였지. 그럼 기억은 플로리드가 동의해야 해? 안 하지. 근데 1번 기억은 플로리드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상충하죠. 답은 2번 끝. 이해됐는가? 그 16번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너무 쉽게 준 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저렇게 정답을 준 거는 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기억을 플로리드의 입장과 약간 헷갈리게 동일하다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냈어요. 근데 답이 또 1번이에요. 그러면 언제 점수를 주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딱 보이잖아요. 플로리드가 핵심이니까 플로리드의 그 권리에 대한 내용을 이 지문의 핵심, 인간만 특이한 게 아니다 라는 거에 비춰서 잘 읽은 친구들은 그냥 답 1번으로 주겠다 이런 메시지인 거잖아요. 이해되니? 마지막 17번. 길어요. 자, 보기는 플로리드와 학생이라는 가상의 대화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지 않을 것 하고 봤는데, 이 문제 아까 얘기했죠? 이 지문 아까 가나였을 때도 정립, 반정립, 조각, 그 해결 변주법 지문 참고해서 쓰신 것 같다. 그리고 17번 문제 낼 때는 그 문제, 그 지문에 해결의 변주법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랑 똑같은 지문인데, 그치? 또는 자유의지 문제. 그거랑 또 비슷하게 됐죠. 그죠? 옛날 문제를 좀 참고해서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는군요 라고 했는데 적절해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선생님이 플로리디 아니야? 그럼 가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플로리디의 생각에 부합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하러 걸리고 있어? 플로리디의 생각에 부합하는 거 보면 끝나. 1번 AI, 저 딱 봐도 기계네. AI니까. 그죠? AI는 호모포이, 뭐야 저것도? 이거에 속하지 않으면 아마 이게 인포그에 다른 거 아닐까? 그거 확인하는 거라고. 위에서 호모모식이니까 봐요, 뭔지. 호모모식이가 뭐야? 인포스피어의 책임있는 관리자로서의 인간을 나는 호모포이 에티쿠스라고 부른대요. 결국 인간을 호모포이 에티쿠스라고 하는데 어떤 인간을 봐? 인포스피어의 책임있는 관리자를 이거라고 부른대요. 됐습니까? 자, 그럼 1번에 AI가 호모포이 에티쿠스에 속하잖아? 이거 인간 아니잖아. 관리자 인간이 이거라고 했는데. 그죠? 그럼 이건 맞는 말인데? 칸트 윤리안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 칸트는 플로리드가 아니고 칸트는 지금 플로리드랑 반대이 되었잖아요. 인간 중심. 그래서 틀렸다고 하네. 그죠? 근데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 중심자들은 당연히 인정 안 해주겠죠. 1번 맞는 얘기네. 그죠? 2번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맞는 얘기죠?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의 하위어죠? 플로리디아들은 이것도 인포그의 하위어죠. 인간도 그렇고 비인간도 그렇고 맞죠? 비인간 행위자인 AI에는 교통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틀렸죠? 틀렸죠? AI도 인포그라는 게 플로리디의 핵심이잖아요. 플로리디가 윤리에서도 그랬잖아요. 동일하진 않지만 얘네들도 권리를 가진다. 얘네도 권리를 가지면 뭘 지워야 돼? 책임을 어느 정도 지워야겠죠. 물론 인간이랑 똑같은 책임을 지우진 않겠죠. 하지만 책임을 어떻게든 지우겠죠. 얘도 인포그니까. 이건
결국 모든 문제가 다 얘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됐니? 자, 그렇게 해서 이번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독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은 굉장히 짱짱하게 잘 썼다.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그 과학기술 중에 마지막 문단 딱 하나 제외하고. 근데 그것도 아예 알아둔 뜻은 아니다. 한 번은 그랬었다. 그래서 유익에 좀 보셔야 되고 문제는 조금 평이했다. 문제 자체의 구성은 좋았으나 정답 선택지를 내는 방법 되게 좋았으나 정답이 아닌 틀린 문장이나 맞는 문장을 낼 때 좀 너무 직관적으로 줬다. 수능에선 절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 그럴 것이다. 보통 6월, 9월 둘 중에 한 번이 쉽거든요. 6월은 아마 그냥 쉽게 내자라고 그냥 마음 먹고 내신 것 같아요. 영향이 안 됐건 아니면 일부러 됐건. 9월은 뭐 봐야 알겠지만 9월이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건 좀 위험합니다. 수능도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됐어? 그리고 난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원점수 높게 나온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이해했니? 꼭 이번 시험지는 다 외우길 바랍니다. 6월, 9월 시험지는 외우라고 내가 몇 번 묵수를 드렸어요. 알겠죠? 수능 볼 때까지 시험지 2개 외우고 별것도 아니잖아. 알겠니? 시간이 조금 남아서 독서론을 얘기를 해드리면 독서론도 역시 평가원이 내던 대로 냈습니다. 평가원이 내던 대로란 얘기는 지문을 굳이 먼저 보지 않아도 돼요. 아, 독서론이에요. 책 읽는 방법론이라고요. 이걸 왜 독서처럼 읽고 있는 거예요? 쌤이 독서론을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1번 1지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주제가 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요. 1번. 그러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먼저 고를 수 있으면 고르는 겁니다. 나는 평가원의 독서론을 항상 이렇게 풀어왔었고 이렇게 해서 틀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난 지금 먼저 안 봅니다. 1번.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된다. 야, 이 말이 틀렸다고 나한테 증명해봐. 외국인이야? 당연히 1번은 맞는 말이지. 2번. 뭔가 문맥이랑 관련된 얘기인 것 같네? 단어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단어의 의미가 확정도 안 되는데 글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있어야 되나? 항상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단어의 의미가 확정이 안 돼서. 3번. 동형 이의어. 얘가 아마 키워드인 것 같아요. 동형 이의어니까 형태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겠죠? 선생님이 아까 문학 시간에서 아까 애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요새 출제진들이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를 갖는 요런 단어 쓰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문학에서도 그런 거 즐겨하고요. 관습 이런 거 작년 9월에 나왔었고 그 다음 독서에서도 이런 거 자주 나와요. 독서에서 상해 왜곡 왜곡을 보죠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일까요? 이해됐어요? 이 동형 이의어는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른 것이다. 야, 그냥 개념을 줘버리네? 당연히 맞는 말이죠? 4번. 동형 이의어는 표기가 같은 것들끼리 대체로 비슷한 사용들을 보인다. 미치겠네. 야, 눈하고 눈이 있어요. 이건 아이고 이건 스노우예요.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형태 똑같잖아요. 이건 눈도 똑같지만. 그죠? 근데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럼 얘 빈도가 아이가 100번 나오면 스노우도 100번 나와요? 야, 그런 게 어딨어요? 다른 단어인데 어떻게 빈도가 같아요? 이해돼? 그럼 4번이죠. 4번 끝. 그 다음 2번. 자, 기억을 이해하면 이런 건 봐요. 이런 거나 발췌하는 거라고 기억. 동형 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뭐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거 중에 가장 맞는 말 뭐래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합의 5번이죠. 동형 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 그럼 그거 아니겠지. 표기가 같은 단어 중에서 적절한 의미를 찾아야 된다. 뭐 어쩌라고. 저만이 왜 틀린데? 내가 고빈도라서 이거겠지 하고 봤는데 그 의미가 아니야. 그럼 다른 거 찾아야지. 뭘 설명해야 되죠? 5번이죠? 나 문제다. 지금 3번 같은 것도 안 보고 풀어요? 3번이야말로 안 보고 풀 수 있지 않아요? 3번은 지금 뭐 하라고요? A부터 E를 이해하는 게 아닌 거 모르래요? 잘못 이해하는 거. 1번. 배가 쓴 문장의 제약성이 약해서 의미 확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A 문장만 봐서는 지금 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첫 번째 문장만 읽었을 때는 배가 선박과 과일과 무슨 의미인지 헷갈렸어요. 안 돼! 2번. 첫 번째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하여 배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고려했던 것이다. 이 걷고 있는 곳이 바닷가는 선박일 것 같고 시장 같은 건 과일일 것 같아서 그게 맞네. 그래서 쉬인지 해연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대표 문제.
3번. 배의 의미 모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어 형성된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C.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둘 다 자연스러워서 계속 헷갈렸어요. 야, 3번은 둘 다 안 어울리는 것 같다네. C는 둘 다 어울린다네. 나 뭘 더 설명해야 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서로는 한가운이 2번만 이런 게 아니야. 얘네가 지금 사설 문제랑 막 헷갈리고 있는 거야. 독서는 1, 2, 3번을 풀려고 지금 이 지문을 독해하고 지문을 막 구조 분석하고 막 여기 있는 내용 파악해서 개념 파악하고 구조만 파악하고 막 이런 거 다 의미 없다고 내가 보기에는. 독서론 영역은 말 그대로 독서를 할 때 니네가 뭘 알고 독서를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야. 근데 니네가 한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학교 다니면서 받은 또는 검정고시를 본 19살 이상 친구라면 그러면 책 읽는 방법은 다 알아. 동형 이어 정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수능 보러 오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문제가 있어. 서운해. 그런 정도의 지식 수준에서 이거 풀 수 있다고. 제대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지문을 읽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 얘네가. 이해됐니? 그러니까 앞으로 독서를 풀 때는 제발 선지를 먼저 보고 생각을 하고 생각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지문에서 찾고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다시 한 번만 더. 무조건 가서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선지를 먼저 보고 생각을 하고 생각에서 결론이 안 나고 답이 안 보이면 발췌해서 찾아서 풀고. 이해됐는가?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요. 너무 큰 의미 부여도 너무 작은 의미 부여도 하지 마시고 피드백에 열심히 좀 하세요. 알겠죠? 점수 어떻게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파악하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케이?